1949년 아서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한 세일즈맨의 몰락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남자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윌리 로먼의 비극은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세일즈맨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함께 탐구해봅시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북특집 세일즈맨의 죽음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드래곤입니다. 현재 편집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서사와 철학을 좋아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시멈입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기자고요. 이 팟캐스트에서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흘러간 미디어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네. 아주 그냥 파도 게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동이라고 하고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고 줄넘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줄넘기를 좋아하는 분이 또 오셨어요. 네. 특이한 걸 제가 점프를 사랑합니다. 줄넘기라는 게 예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과 멀어졌다가 다시 세상에 편입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와 그런 죽이는데? 진짜 운동, 지명- 철학적인 운동입니다. 이 지명과 닿았다. 네. 떨어졌다. 어디까지 점프하고 싶어요? 뭐 잠깐이라도 세상에서 아. 벗어나고 싶은. 또 그 호동님은 시 쓰는 걸 또 좋아하시고 네, 시도 네. 사랑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생각 못하는 멘트인데. 또 무슨 그런 겸손을 어제 또. 좀 준비 좀 해왔습니다. 아, 제가 준비를 또 하셨구나. 준비를 해서 아유, 들을 수 있지. 훌륭합니다. 준비된 게스트가 오셨고 방송은 처음이신데 보통은 다들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날이랑 어떠셨나요? 어제 잠을 잘 못 자긴 했는데 오늘 오늘 밖에서 뭐 형님들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정말 다행이네요. 뭔가 영혼이 살짝 맥시멈님 뭔가 지금까지 계속 여성 게스트 오다가 남성 게스트 오니까 조금 떨떠름해 하시는 느낌이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 네, 네. 예.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탓이겠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 기자님 뭐 어떻게 지냈어요? 네, 아까 뭐 그 약간 흘러간 미디어를 찾는 그런 걸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 야구 중계 영상들이나 또 교통 쪽이 좀 관심 많다 보니까 좀 옛날 안내 방송 문안 같은 거를 좀 찾는데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안내 방송 문안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무슨 안내 방송이요? 그 정확히는 안내 방송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나오는 그 음악 같은 것들 그런 음. 음악들이 원곡이 열차. 뭔가 열차나 이런 역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같은 거. 열차에서 안내해 주는 방송. 네. 그런 게 옛날에는 좀 클래식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엔 국악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또 그러네. 시대의 흐름이 또 반영이 된 게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바뀌었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하철 호선마다 음악이 다르지 않나요? 네, 그 운영사마다 좀 음악이 다르죠. 운영사마다 네. 코레일이냐 아니면 네. 그다음에 뭐 오. 서울교통공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옛날에 좀 많이 달랐어가지고 그래요? 신기하다. 네. 어. 그런 것도 파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 음악들을 또 듣고 계셨군요. 예. 역시 철덕은 좀 뭐 달라도 예, 다르네요. 철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맥시멈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무료하게 보냈습니다. 아니 2주 진짜 지겨웠어요. 무료하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 저번에도 되게 무기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무기력해요.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해서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한 안 그래도 3, 저번에 4kg 뵀을 빠졌거든요. 때보다 더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살도 빼고 3월에 또 저는 대학원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이제 아마 입학하시니까. 계속 빌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조금 날이 풀려서 그런지 컨디션 좀 좋아 보이세요. 그래도. 네. 예. 아무래도 좀 살이 빠지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녁을 안 먹어요. 그냥 하루 두 끼만 드세요 그러면? 네. 또 그렇죠. 갑자기 저녁을 안 드세요? 아니 저녁 안 먹은 지 좀 됐는데 예. 저녁을 안 먹으니까 아침에 개운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편안하고 속도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아침에 정신도 좀 맑은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잘 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씻고 아침밥을 먹죠. 아침밥 먹고 뭐 앉아서 할 거 하죠. 뭐 책 읽어야 되면 책 읽고 난초 물 줘야 되면 물 주고
운동하면 운동하고.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평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해요? 다들 뭐 해요? 아니 그냥 아침에 뭐 하는데? 뭐, 발끈하게 되네 갑자기. 아니, 보통 난초를 닦진 않으니까. 닦지 않고 물을 준다는 거죠. 물을 준다. 네. 호동 씨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침대에 계속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내가 일어났구나.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건 눈을 떴구나. 정신을 차렸구나. 네. 오늘은 뭐 하지? 굉장히 또 제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좀 싱숭생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 마음을 잘 알죠. 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입대가 한 달 가량 남은. 한 달이 깨졌습니다. 한 달이 며칠 깨졌네. 전에 깨져서. 이때쯤이면 뭐 별 생각 없을 때 아닌가요? 많아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가세요.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뭘 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좋습니다. 지루해요? 지루하기보다는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왜요? 뭐 긴장되나? 지루하면 같이 좀 잡고 노시려고 하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PD님이야말로 인스타그램 보니까 어디 해변에 누워 있던데. 그게 그거 제가 봤습니다. 본인 근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저도 약간 마음이 허해한 시간이라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와우. 한 바퀴를. 얼마나 걸려요? 한 6일 정도 조금 타이트한 일정으로 되게 오래 갔다 오셨구나. 하루에 일정 분량씩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숙소를 구하고 그렇게 하루 생활을 반복해서 하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제주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대단한 청승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가요? 버스 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다가 이게, 밤에 잘 때 되면 내려서 근처 숙소 들어가고. 맞습니다. 와우. 그래서 제주는 사실 시내버스가 거의 다 해안가를 이렇게 삥 둘러싸는 네, 구조로 되어 있죠, 주 기자님.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네. 뭐 271번 탔다가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제주 서귀포 가는 거 그거. 예. 그래서 돌아가는 거. 그거 타고 이제 해서 마지막에 공항 버스 성산 쪽에서 타서 공항으로 가고. 네, 그런 식의. 혼자 갔어요? 아닙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호동님과 함께 갔어요. 저랑 갔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네. 거기서 이렇게 여기서 뭘 할까 이렇게 작당모의를 하고 막 그런. 또 사실 저도 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인들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여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낭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너무 할 게 없어서 친구한테 만두 만들어주고. 봤습니다. 네. 인스타. 그것도 봤습니다. 네. 그런 거 그 맥시멈님 근황 하루하루 버텨요. 맥시멈님 근황 하루하루 또 버텨요. 아니 정말로. 맥시멈님 근황은 제가 인스타로 시시각각 확인한 거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헤비 인스타그래머이십니다. 뭐 나중에 원하시면 아이디라도 공유하세요. 새로운 구독자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그 인스타 아이디 알게 되신 분들이 이제 듣다가 뭐야 이게 너였어 하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근황이라 듣다 보니까 다들 뭔가 무기력하거나 좀 지루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속함에도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듣죠, 다들. 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이런 게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냥 가볍게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는 고전에서 답을 좀 찾아야겠다. 고전에서 좀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시던 작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작품이 실제 연극으로도 활발하게 상영을 하고 있어서 연극도 보고 와가지고 이거를 둔스 코스 저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 둔스 스코투스 이 방송에서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아더 밀러 작가의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다들 가볍게 읽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논문할 때보다 한층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무게감이 그렇죠? 네. 부담감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일즈맨의 죽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 기자님 이 작품 관련해서 뭐 들어본 정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들어본 정보라기보다 좀 배경적인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작품의 배경이 1940년대 미국이거든요. 1940년대 미국이요? 네.
1940년대 미국이고 그리고 지금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은 하루에 물건 하나 팔기도 벅찬 그런 이제 약간 쇠퇴한 세일즈맨이죠. 근데 이 1940년대 이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929년쯤이죠. 그때 이제 미국의 대공황. 대공황. 대공황이 몰아닥치죠. 공교롭게도 이 세일즈맨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그 대공황 직전입니다. 1928년. 뭐 작중에서 언급하기로는 그 본인이 당시에 일주일에 거의 $170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가 전성기였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지 못하고 아들들도 그때는 되게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은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한.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네, 주인공이. 네. 제가 아주 간단한 설명 이야기 소스만 받으려 그랬는데 또 주 기자님께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스포일러를 했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작품사적 의의를 좀 설명해드리면 네. 이 아서 밀러 작가가 49년에 발표한 현대 희극이고요. 이게 그 현대 희곡들 중에서도 뭐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 셀짐의 죽음 같은 것들이 현대 희곡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또 이게 연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800회 이상 장기 공연을 했고 또 발표된 해에 퓰리처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 퓰리처상이요? 네, 퓰리처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 영예를 안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대공황 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가 관련해서 간단한 얘기만 해드리면 사실 이 이야기가 작가 본인이 어느 정도 겪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의 집안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이었는데 대공황 때 몰락을 한 이후에 이 작가 본인도 잘 나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가 이 하청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노동과 관련한 일들. 그러다가 이제 옆집 사람이 본인 아들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어떤 옆집에 세일즈맨이 살았었는데 네. 그 사람이 본인 아들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희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분의 아들은 잘 됐을까요? 네, 모르죠. 네. 호동님이랑 뭐 이렇게 첫 인상이 어떤가? 이 작품을 읽어본 첫 느낌이나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시대에 필요한 작품이었다. 그 당시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큰 찬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에 필요한 작품이다. 네, 대공황 이후에. 근데 재밌는 점은 오늘날에도 제가 읽어도 재밌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필요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이 그런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맥시멈님은 또 어떻게 전체 인상이 좀 어떤가요? 재밌었고 또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또 좋았는데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너무 사람 열받게 해가지고. 또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는데 또 문학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라가 다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개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캐릭터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지표니까. 원래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은 나오지 않잖아요. 문학 작품에. 네. 다 뭔가 약간 2%가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설이든지 읽으면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이 아서 밀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신분열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 자체가? 아서 밀러가 아니라 저기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 그래가지고 좀 읽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이 희곡을 다루다 보니까 간단한 줄거리 정도는 소개를 하고 이제 막 떠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줄거리 소개를 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배경은 1940년대 미국, 아까 주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뉴욕의 브루클린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시간 구조 자체가 아마 읽기 좀 힘들었을 텐데 좀 힘들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연극을 보고 왔기 때문에 딱 이해는 되는데 아마 안 보셨으면 갑자기 뭐 유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크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눈치껏 맥락을 봐가면서 아, 이해를 잘 해야 네. 되는. 대사로서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네. 그 희곡이니까 중간 중간에 뭐 무대 장치를 암시하는 요소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또 이게 약간 좀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낄 수 잘 있으니까. 읽으신 편이시죠. 그렇죠. 아니 맨 앞에 지문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벽을 통과하는 네, 장면은 맞아요. 과거로 네. 돌아가는 장면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지표들이 있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이 말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장치가 있긴 합니다. 저희 뭐 수능 이렇게 공부하거나 할 때 좀 이런 거 연습이 되지 않나요? 근데 수능 때 희곡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아 그런가? 아니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저 볼 때 나오긴 했어요. 그 눈으로 훑는 연습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이 흐름을 살펴보자면 먼저 앞서 말했던 짜증나는 주인공 윌리 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60대 지금 세일즈맨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은퇴를 앞둔 그리고 이 세일즈맨 활동을 오래 했고 많이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윌리 로먼의 가족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비추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먼저 또 다른 인물로는 이 윌리 로먼의 아내가 나와요. 린다 로먼이라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남편이 집에 오면 굉장히 고생했다고 해주고 또 두 명의 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족의 화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인물이 이 첫째 아들인 비프가 등장을 합니다. 비프는 작중에서 34살이에요. 현재 시점에. 네. 근데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뭐랄까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 현재에 뭔가 어느 정도 희망은 품고 가지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 해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윌리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잘 나가던 세일즈맨의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자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지금 아들들도 다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져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묘사하면서 이 극들이 결국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되고 네. 마지막에 좀 이제 비극적인 결말까지도 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아메리칸 드림하면 거의 성공 신화만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메리칸 드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민자들이 와서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주 1세대들이 거의 60년대, 70년대쯤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세탁소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거기에서 성공 신화를 쓰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그러니까 도미한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자식이 성공을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부모들은 가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도 일찍이 중학교 때 이민을 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한국에서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미국 가서 세탁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이번에 작년인가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인 거죠. 잘 성공된. 여기서는 이제 아들들이 둘 있는데 둘 다 망나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입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없는 거죠. 자기는 좀 고생해도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어도 아들 놈들이 그래도 잘 했으면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아들까지도 그 개차반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완전 좌절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자식의 그거다. 자식의 드림이다. 뭐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호동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기존 패널들이라면 굉장히 햇병아리지 않습니까? 햇병아리. 악이죠, 악이. 네, 학번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네네. 그러면 약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이 햇병아리 호동님은 네. 대학 입학하기 전에 네. 일종의 뭐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아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의 나름 로망이나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드림 코리아 드림 있죠. 그게 코리아 대학 드림. 생활도 그렇고 나중에 뭐 직업까지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보잖아요.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 때 홍대병이 좀 있었어요. 홍대병? 네,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홍대 가는 게 그러니까 홍대라는 지역에 가는 게 뭔가 좀 꿈이었어요. 항상 거기서 멋진 형들, 뭐 멋진 누나들 만나고 그런 게 좀 꿈이었는데 네. 이제 학교도 어떻게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고 오. 저의 뭔가 꿈이라고 하면은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밤새 얘기하고 싶은 거
예술에 대해서. 아, 꿈을 술집에서. 이뤄가고 있는 중이네. 술 한잔 하면서 예. 그 학교 선후배들과 로맨티스트시구나.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가. 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훌륭한 거를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네요. 소박한 드림이었다. 정말로.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드림 컴 트루가 됐나요? 지금 이 자리도 저한테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황송합니다. 또 멋진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선배님들과 함께 네네. 영광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나요? 만약에 본인이 학창 시절에 꿈꿨던 이런 이상적인 대학 생활에서의 모습, 이 호동스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러면 좀 되게 힘들죠. 음. 일단은 저는 지방에 살면서 서울로 가고 싶다.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다가 되게 강했는데 그게 안 됐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하면 사실 다 성공 신화 이런 것만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패 신화를 하나 지금 턱하니 내보인 거란 말이죠, 세상에다가. 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게 또 작품적으로 취향이 갈리는 문제인데 희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향이 어떠신가요, 다들? 해피엔딩 이런 거 좋아하시는 PD님은 편인가요? 어떠신데요? 저는 비극 좋아합니다. 비극을 좋아해요? 좀 네. 현실적인 거 좋아하시는 그런 거. 현실적이기보다는 그냥 뭔가 그 비극에서 오는 그 추락에서 오는 어떤 그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추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남이 뭔가- 추락하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조금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쇼펜하우에 따르면 인간은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 맥시멈님은 이렇게 해피엔딩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극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막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그냥 이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참 음. 비정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보고 막 재밌다, 난 좋아, 이런 거 또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 요 전에 광장 다뤘잖아요. 네. 광장도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광장을 읽고 되게 괴롭죠,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렇다고 물론 광장이라는 뭐 작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비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극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네. 사실 이 작품이 작품사적 의의를 가진 이유가 현대적 비극의 탄생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그런가요? 사실 이게 좀 논쟁이 있는 게 혹자는 비극이라는 게 현대성을 가질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비극이라는 것이 많이 쓰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셨던 카타르시스라는 개념도 그렇고 음. 이게 어떤 영웅적 인물이 몰락해 가면서 결국에는 비극적 죽음을 맞으면서 그걸 접하는 이로 하여금 일종의 어떤 해소감이나 고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개념을 비극이라고 하는 건데 네. 현대의 영웅이나 어떤 왕족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서 밀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 에세이 집에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로도 비극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고대 미학 배우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시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완전히 정말 일반 보통 사람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이 비극으로 인해 추락하면은 그건 사람들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진대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너무 높은 사람, 인격적으로 너무 고매한 사람을 전제를 해놓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거지. 공감대의 문제인 네, 거죠. 유니콘 같은 사람이 저게 하는 거니까. 음. 근데 뭐 지위는 이제 뭐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이디푸스 왕도 왕이니까 일반인은 아니죠.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에서 엄청 고매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도덕적으로 추락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보통 사람이야. 보통의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기준과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마르티아라 그러잖아요. 그 일시적인 실수나 성격적인 약간 결함이 서로 공명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때 이 사람을 동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당한 역경을 이 사람이 겪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이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윌리
네. 윌리도 보통 사람에 준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 보면 좀 부도덕한 행동들도 합니다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정도의 타락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죠. 누군가의 이웃에 가까운 네,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식 농사 완전 다 실패하고 본인도 힘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먼 친척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하고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비극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카타르시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비극 개념 카타르시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웅이 몰락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까 맥셔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자기랑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 게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웅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그보다 못한 본인들은 일종의 연민, 동정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성숙을 돕는 교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작품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다 읽고 남는 감정이 뭔가 교훈적이라기거나 아니면 뭔가 연민, 두려움 이런 거보다는 좀 그냥 작가 자체가 이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호동님은 이거 관련해서 이 작품이 비극이 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충분히 비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연민을 많이 느꼈고요. 뭐 누구나 저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윌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슷하면 비슷하지. 그래서 연민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충분히 비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범한 시민을 이렇게 몰락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윌리라는 캐릭터가 우리랑 크게 다를 법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비극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 아니고 너가 될 수도 있다. 옆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모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네, 카타르시스나 연민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네. 왜요? 아니, 저는 뭐 이유를 더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고.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네네네. 주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이 논쟁에 대해서. 저도 이건 비극이라고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감정이입이 저는 오히려 쉽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또 보면은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윌리랑 비프가 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세대 갈등이거든요. 또. 윌리 그렇죠. 네. 네, 서로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 윌리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칠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수준에 좀 머물러 있고 비프는 그런 현실 감각 없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다가 현실을 이제 깨닫고 네, 나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또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비프가 좀 너무 나약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윌리는 또 한없이 이상적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작품 안에서 윌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성공한 세일즈맨 뭐 80대의 노인을 보고 뭐 따라가고, 그리고 사실 윌리가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커지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커지고 성장. 광란의 20년대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를 보고 자란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과의 대립을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고도 성장기 때 맞물려서 이제 청년기를 보냈던 저희 부모님 세대나 뭐 이런 분들하고 지금의 청년 세대와의 그런 갈등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 저희 녹음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긴 기간 공연하는데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일부를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뭐 줄거리나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비극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대화 해봤는데, 뭐 조금 더 덧붙이고 싶다 이러신 분 계실까요? 한마디 뭐 더 하고 싶다. 2부에서 하면 되지 없으면 않겠습니까? 2부에서 하면 됩니다. 2부로 넘기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네. 각자 패널들의 의견과 이런 걸 주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게. 네, 더 재밌게. 2부에서 봐요. 예,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